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죄를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기도를 하였고, 이 땅과 땅의 것들을 쫓아가며 나만 살겠다고 나만의 평화, 나만만의 평화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동족들의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고, 열방을 회복시키며 그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로 다 못 박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과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 이스라엘을 새노래교회 팀과 함께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들 나눠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어보시고 하나님 물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체제가 무너지는 기도를 할 것인지, 북한 체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마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 거의 지금 대부분이 평화 공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체제 붕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체제와 공존하는 기도를 할 것인지. 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먼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참칭합니다. 결국 자기가 경배를 받는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신이 경배를 받고 하나님을 참칭합니다. 바로가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파라오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또한 이 적그리스도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김일성이 세계 어떤 체제도 하지 못했던 교회의 완전한 멸절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없죠. 세계 10번째 종교로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분류가 됩니다. 김일성 어록 1집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공산주의자가 되면 받아줬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신이 돼버렸죠. 사회주의 체제는 원래 사람을 우상화시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다 국가가 책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책임진다. 무상으로 교육하고 무상으로 의료하고 무상으로 배급하겠다. 국가가 절대화되고 국가의 지도자인 수령은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러시아로 들어갔을 때 레닌주의, 스탈린주의가 됐고, 레닌과 스탈린이 신이 돼버렸죠. 중국에 와서는 모택동주의가 됐고요. 지금은 시진핑주의가 되고 있고요. 모택동과 시진핑이 신격화되고 있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격화돼서 김정은도 지나다니면서 사과나무에 말을 주면 김정은 대장동지께서 말씀을 주신 사과나무라고 돌판이 세워집니다. 말을 주면 신격화되는 장소가 되고 물체가 됩니다. 김정은도 신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유치원 유아원들 위에 아버지 김정은이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생명을 준 아버지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김정은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칭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죠. 그럼 이러한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적그리스도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고 혈족이고 동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악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 많이 인용되는, 지금 남북한 상황이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인용하는 거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한국의 남북한이 갈라진 상황과 유사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과 타협을 하고 온 겁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선견자 예후가 경고를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도우면 안 되죠. 악한 자는 도우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중단하라고 얘기해야지 악한 자를 도우면 악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자, 우리 무슬림이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참칭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후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당신들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고 진짜로 큰일이 나죠. 자, 이제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보수 진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합의 내용에 국민들이 갈차를 보내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것. 즉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완전하게 핵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일단 이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제시하던 북한 핵 폐기의 원칙에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해야 된다. 뭐 요즘 워낙 북한 얘기만 나오니까 CVID라 그러죠. 이 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나왔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없앴나 보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합의문 내용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언론인이기 때문에 말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마 국민들 중에 합의문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1%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길죠. A4지 한 장 더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이 핵 없는 한반도라고 되어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이 뭐냐? 핵 없는 한반도라고 되어 있어요. 핵 없는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성명이 나오고 나서, 이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발표하기를 요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북한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북한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즉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북한이 바로 그 다음날 확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 조선반도 비핵화는 뭐냐? 이것은 정의가 돼 있어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정의에는 내용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뭐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남조선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라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대단히 의미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인식했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4월 27일 날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있고 4월 21일 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우리의 핵을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발표한 내용이 일주일 전에 나왔었어요. 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4월 27일 즉 일주일 뒤에 판문점 합의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럼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과연 핵무기를 폐기한 것이냐? 유감스럽게도 이 성명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죠.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실험을 중단하고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은 풍계리라고 하는 함경도 지역에 6번이나 핵실험을 했던 장소인데 이 장소는 워낙 핵실험을 많이 해서요. 2주 전에도 진도 2.3의 지진이 날 정도로 사용 불가 장소가 돼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생색을 낸 것이지 이게 진정한 핵폐기 의사를 드러낸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또 하나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워낙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ICBM 한 번 발사하는데 300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날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날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뭔가 아니요. 핵 위협과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북한 표현에 따르면 핵 위협과 핵 도발은 남한에서 미군이 핵 위협과 핵 도발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주한미군이 나갈 때는 핵을 쓰지 않겠다는 표현이지 이 표현대로라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판문점 합의에도 없지만 그 이전에 나온 4월 21일 북한 성명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명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건설과 핵무력의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북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핵무기를 병기화해서 완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 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핵폐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선언문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핵을 폐기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요 일주일 전에 나온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라는 것 역시 70년 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구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판문점 합의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올해 안에 완결 짓겠다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해주면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들어가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전선언은 국내적인 것이고요. 이 종전선언이 맺어지면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를 평화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같은 레일을 따라 달려가는 것인데 6.25 전쟁이 70년 전에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협정이 정전협정이었죠. 이 정전협정을 이제는 종전선언, 즉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건데 일단 종전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전쟁이 중단됐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의 기초에서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희미해지겠죠. 평화협정이 맺어졌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정의 사전에 나온 걸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북한의 백과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평화협정이란 건 뭐냐면요. 북한 표현에 따르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이 철거하는 겁니다. 즉 주한미군 철수죠. 평화체제 역시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체제는 뭐냐?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맺게 되면은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식 통일로 가는 것이다라고 북한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남한 사람들 만날 때 약간씩 속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북한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모두 미군 철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한에 이거 제가 예전에 새누리교회 와서도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하라는 건데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은 철수하게 되죠.
사전적으로는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은 철수합니다. 우리야 뭐라고 생각을 하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은 철수한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남한의 많은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이 철수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노키오가 나왔습니다. 만일 평화협정을 그냥 맺자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미군 철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혹시 테이프가 있나요? 빠진. 자, 그래서 단계별로 갑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것도 항상 단계별 조치를 얘기하는데, 원래 사회주의가 단계별로 가자는 얘기죠. 처음부터 혁명하자 그러면 혁명을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자, 단계별로 가는 이 거짓말쟁이 피노키오인데요.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은 미군이 철수하는 게 사전적인 정의죠. 평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긴 맺는데 좀 바꿔서 문턱을 낮춰가지고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김정은의 아버지도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미국에게 제안을 할 때는 우리 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니까 문턱을 좀 낮춰서 단계별로 갈 수 있다라는 마치 선심 쓰듯 제안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제안을 할 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가는 거죠.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기 어려운데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군사 용어가 나오고 뭐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은 다 좋다고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하는데, 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한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대북 억지군이에요.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한미 군사훈련 때마다 북한에 대한 도발과 공갈이라고 북한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처럼 바꾸는 거예요. 중립군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한미군 주둔한 상태에서 평화협정 맺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북한이 트럼프에게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변경하는 형태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제안은 트럼프가 안 받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하면 당장 한미군사훈련은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 즉 이들이 도발하는 것을 막아내는 기능은 사실상 해체되는 겁니다. 이런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한 건 아니에요. 당장 한미동맹이 해체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겠죠. 만약 이런 식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국의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한미 군사훈련을 기화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한미군 환경 오염을 기화로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드 배치를 기화로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시위할 때가 되면은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성조기 찢은 시위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찢는 시위들, 미군 나가라고 이렇게 열심인데 만일 평화협정이 설령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당장 맺어진 게 아니라 하더라도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주장은 굉장히 강해지겠죠. 이건 분명하죠. 아마 이거 막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이던데요.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어요. 미국의 Foreign Affairs라고 아주 유명한 외교 잡지에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미군이 나가는 거다라고 정의를 사실상 했죠. 이분이 예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노선을 이분이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즉 주한미군이 나가는 평화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정전협정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고 종전선언이 됐을 때
지금 당장 한미동맹이 없어지고 지금 당장 주한미군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죠. 자, 4.27 협정 또 하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워낙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지상과 해상과 공중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그런데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하면 좋지요. 그런데 북한은 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뭐라고 보냐면 한미 군사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한미 군사훈련은 이제는 다시는 하기 어려워지죠. 또 하나는 서해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건데 서해 평화수역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요 파란 선이 서해의 NL이라고 잘 아시죠? 우리의 서해 바다에 있는 국경선 같은 개념이에요. 문제는 북한은 서해 5도가 들어가 있는 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빨간색 밑에 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란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군함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교, 연평 1해전, 2해전 한국 해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70년 동안 죽어왔던 겁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2007년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두 사람이 합의를 한 내용에도 나오는데 14선언이라고 하죠. 이 지역을, 이거는 우리 바다죠. 이 지역은 우리 바다인데 이 지역을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바다인데. 자, 이걸 이제 만들기로 합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해경과 북한의 해경이 같이 지킨다라는 개념인데 북한의 해경은 군인입니다. 북한의 군함들이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결정적으로 요 얘기가 합의가 다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전에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이 6.15 선언, 14선언이 대표적인데 이들 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자, 14선언에 따르면은 유무상통으로 남북의 경제를 공동화시킨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퍼주기를 한다는 논란이 빚어졌던 게 바로 14선언이죠. 그래서 남북 선언을 철저하게 이행되면은 매년 수십조 원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게 되면은 일단 한국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북한에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6.15 선언, 14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게 되면은 이건 제가 새누리교회에 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안 들은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5 선언, 14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게 되면 이 안에 핵심적인 조항이 연방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연방제로 가자는 얘기죠. 이 6.15 선언, 1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게 되면요. 6.15 선언 2항에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14선언 1항이 이것을 재확인했는데 이 연방제라는 것은 자유통일, 복음통일, 주체혁명, 적화통일, 빨간통일, 파란통일밖에 없는데 이 중간에 합의하고 협상해서 통일하자는 게 바로 연방제 통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복음통일이 아니고 한국 체제가 무너지는 적화통일이 아니고 북한과 한국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그럴싸한 인본주의적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연방제 통일이 되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월 달에 두 정상이 만났고 9월 달에 또 만나고 예를 들면 11월 달에 연방제로 통일이 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판문점에 한 32층짜리 빌딩을 만들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남한의 국회의원들, 북한의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는데 남한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3당, 2당, 1당 쭈루룩 분배가 되겠죠. 300명 정도의 통일의회, 통일국회를 만들었다고 할 때 여기에 제1당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 혹은 제2당 유력한 정당은 노동당, 북한 정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제라는 건 상호 체제 보장이기 때문에 남한은 남한식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북한은 북한식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단 말이죠. 남한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전체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쪼개져 있고요. 다만 북한은 일당 독재, 일당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투표용지 뒤에는 후보자 이름이 한 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하고 공개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음화된 다음에 연방제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의 일당 독재, 일당 지배,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주체 사상 체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 체제와 대등하고 협상해서 합의 통일하게 되면은 북한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은 공산주의 과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공산주의 전략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가 완성됐을 때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라고 북한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또 나왔습니다. 단계별로 가죠. 이 연방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하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연방제는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단계별로 가자고 나옵니다. 6.15 선언과 14선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연방제는 연방제인데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꿀딱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 남측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과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북한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남측의 연합제라는 것은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북한 체제가 무너진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이것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자유 통일할 때까지 과도기를 가리킨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건 상호 체제 보장을 하고 북한의 대표를 북한식으로 남한의 대표를 남한식으로 뽑는 연방제 한 방식인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체혁명이라는 적화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당정하기에는 남측의 물리적 장벽들, 즉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한미동맹, 교회들, 자, 이러한 장애물들을 없앨 과도기가 필요하니 6.15 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일단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때는 한미동맹도 그대로 있고 주한미군도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들어가면 이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시작할 때는 한미동맹도 있어요. 주한미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도 반대를 안 해요. 평화협정하고 비슷하죠? 시작할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통일의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통일의회에서 김정은이 우리의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결의안을 내겠어요? 일단 군사훈련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내겠죠. 그 다음부터는 한미동맹 해체 단계로 가겠죠. 그래서 미군이 나간다는 거예요. 북한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다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으로 가자. 평화협정도 문턱을 낮춘 다음에 문턱을 높인 평화협정으로 가자. 단계별로 가자는 건데 마르크스가 한 얘기예요. 단계별로 가라고. 낮은 단계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라 그러고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진짜 공산주의라 그러죠.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78.7%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 이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마 찬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건 보수 진보 차이가 없죠. 보수층도 66.8%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연 정확한 것이냐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 보면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격렬하게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평화가 왔다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론의 힘을 받아서 대통령께서도 판문점 선언을 불가역적 다시 되돌리지 못하도록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국회 비준이 되면은 6.15 14선언의 연방제도, 평화협정, 평화체제 종전선언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죠. 국회 비준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조약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물론 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면요. 그러면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게 될 겁니다. 물론 국회 비준이 되겠냐 되지 않겠느냐 미북 정상회담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도 대체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은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쌍중단 쌍계병행이라는 건데요. 한미훈련을 중단해서 결국 평화체제로 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미군이 나가길 바라는 이유는 70년 동안 앓던 이가 바로 미군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군이 있으니까 이들의 항공모함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얘네들이 들어오려면 미군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 참 잘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입장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왜냐하면 연방제건 평화협정 평화체제건 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최종적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 정부가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건 지금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한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군 없는 한반도가 되려면 미군이 나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동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은 어떻고 미국의 여론은 어떤지 제가 조금 자세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따라가 보면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지해야 하는 듯한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에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전에 안 하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나가는 문제 이런 거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한국이 북한과 하도 열심히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어지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협상하겠다 그랬죠. 즉 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핵화가 매우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김정은을 3월 달에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반 참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게 되면. 종전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논의하고 있는데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글을 보냈죠. 이게 예의상한 건지 아닌지 파악이 잘 안 돼요. 자,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백악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참 웃기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담, 미북 정상회담은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 얘기가 많은데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은 김정은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타협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미군 철수로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 같은 얘기도 그 안에 내용을 따라가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들어왔어요. 같은 기자회견입니다. 이 회담이 성공하는 여부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 제거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핵을 동결시키고 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없애겠다는 선포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 만나서 또 입장을 바꿔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럴 거면 왜 한국 만나서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회담이 성공하는 건 핵무기를 제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입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즉 만나긴 만나는데 만일 얘네들이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 거면 그러면 난 나가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김정은하고 타협을 할지 안 할지, 또 노골적으로 미군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50대 50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차관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 핵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물질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장거리 미사일이죠. 이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다 폐기해라. 북한이 백기투항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타협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은 절대로 김정은하고는 타협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폼페이오가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요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건 이제 미국 언론에 나오는 원문을 따라가 보니까 나오는 얘기예요. 한국 언론은 요 얘기만 다룹니다. 요런 얘기들만 다루고 있는데 이 얘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원문을 따라가 보면은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협상할 거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얘기 보면은 타협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보느냐? 미국 의회는 아주 4.27 판문점 선언에 비판적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차이가 별로 없어요. VOA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국 국무성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매체인데 여기에서 미국 상원의원들, 특히나 통상 외교 문제 다루고 있는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2명 빼놓고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비판적입니다. 제가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밥 코너라는 사람인데요. 김정은은 핵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댄 설반이라는 사람은 한반도의 극적인 뉴스들이 세계 이목을 끌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합의를 준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명심해라.
에드워드 마키라는 상원인 이 동아태 민주당, 이건 민주당 쪽 간사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의 의미가 모호하고 수단과 합의가 부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라고 아예 자기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자, 이 로이 볼튼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은 포갑적 독재자다. 주한미군 주둔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 담당자죠,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예 폭격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 왼팔이 폼페이오라는 국무장관이면 오른팔이 바로 이 볼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상당히 정리된 입장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인터뷰했는데 이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핵무기를 없애는 건 당연하고 생화학 무기도 없애라는 거예요. 생화학 무기가 북한이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납북자 문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거다. 북한은 여러 번 거짓말을 했고 트럼프 정부의 그 누구도 환상은 없다. 협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대로라면은 지금 김정은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리고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쓰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하죠. 다시 구라친 거예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자, 이렇게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하고 만나면 반드시 틀어집니다. 그렇게 돼봐야 알겠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 난처하고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4월 23일에 G7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7나라가 외교장관들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북한에 대해서 생화학 무기, 자, 아까 볼튼이 한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모든 WMD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해라. 그리고 6월 달에 G7 회의를 할 때 이걸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하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저 거짓말한 걸 가지고 핵무기 폐기라고 인정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4주 안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판문점에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아마 북한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4주 안에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는 국면으로 우리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받으며 평화협정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이 되고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요. 국회로 통과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주한미군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평화협정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김정은에서 너희들이 또 우리를 속이고 있냐, 내가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그러면서 틀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틀어져 버리면 고강도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시작이 돼요. 남과 북이 서로 살아가겠다고 아무리 묶이려고 해도 미국이 전 세계 동원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과 달러줄 이걸 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북한은 코너에 몰리고 오히려 여름이 지나면은 김정은의 무덤이 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에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할까? 저는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라는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느냐 폭격하지 않느냐인데, 적어도 지금 나온 내용에 따르면 폭격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일 폭격을 하게 된다면 전면적으로 폭격하는 게 있고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게 있겠죠.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게 고강도 압박 국면에서 올해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리아처럼 폭격하기가 어려워요. 전략적 폭격 지점이라고 해서 지하 갱도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700군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시리아는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만 때리면 되거든요. 화학 공장이 드러나 있어요. 북한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뒤에 중국까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한적 폭격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한적 폭격을 한다면은 고강도 압박을 하다가 회담이 틀어지면서 올해 말에 11월 달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앞에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의 문제죠. 그러나 굳이 이런 쪽으로 하지 않아도 고강도 압박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정권은 코너에 몰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일 우려하는 게 전면적 폭격인데 사실 전면적 폭격은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이 한국에서 손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안 되겠다, 얘네를 주먹으로 한번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한적 폭격 대신에 전면적 폭격을 각오할 가능성이 많고 북한뿐 아니라 뒤에 중국까지 손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전면적 폭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전면적 폭격으로 갈 것이라면 차라리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니까 미군 나가줄게라고 다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1, 2, 3년 정도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즐기겠죠. 그러다가 전쟁 납니다. 전쟁은 평화협정 뒤에 올 가능성이 많아요. 남한에 2만 8천 명 주한미군이 있고 20만 주한미국인이 있고 한국에 투자해놓은 많은 미국 자본이 있을 때는 전면적 폭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한 다음에는 전면적 폭격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협정 맺는다 그러지만 오히려 전쟁 가능성은 평화협정 이후에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협정 맺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물론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막으려고 더 북한하고 밀착이 될 거예요.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내적으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맞물려 들어가겠죠. 마치 요철처럼 맞물려 가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 국제적으로는 평화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북한의 어둠의 영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평화협정이건 낮은 단계 연방제건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상숭배 체제를 견고하게 보장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 못하죠. 전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평화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체제를 현재 그대로 보장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있고 지하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를 그대로 보장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어둠이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국의 어둠의 영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국이 친북화되고 친중화될 거예요. 친북화되고 친중화되고 한국의 체제가 70년 동안 한미 동맹을 통해서 유지돼 왔는데 이 체제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게 개헌입니다. 헌법을 바꾸게 될 거예요. 이 최종적으로 개헌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개헌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될 거예요. 한국 체제가 바뀌겠죠. 친북화되고 친중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보다 그 뒤에 있는 중국이 더 큰 문제인데 제가 짤막하게 이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합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한미 동맹, 즉 미국을 통해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레일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기차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함께 신앙의 자유라는 교회 자유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 체제가 약화되고 쇠락하고 해체 국면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 문명의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70년 동안 한국이 안전하게 살았던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북한이 한국을 건드릴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나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스탠스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가 북한과 중국식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북한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국은 제국주의입니다. 전체주의죠. 우리의 가치와 기준도 중국식 전체주의, 중국식 제국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입니다.
중국의 전체주의, 중국의 제국주의라는 것은 물론 큰 나라는 제국주의적이죠. 미국도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나이스한 제국주의였죠. 신앙의 자유로 같이 들여온 거예요. 근데 중국의 전체주의,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다 보니까 여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정치범 서용소는 북한의 원조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라오가이죠. 1000개가 넘고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500만,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라오가이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다 그래. 이게 점점 북경 근처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는데 인권을 중시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 얼굴 인식을 하는 거예요. 13억 명 인구를 인식을 해가지고 AI 시스템으로 전체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국 경찰들은 여기다가 무슨 안경 같은 거 옆에 하나를 더 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인식을 하면서 탈북자들은 물론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인권운동가들도 색출을 하는데 아주 귀신처럼 잡아낸대요. 이게 AI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마지막 달을 상징하는 것 같은 동물농장의 모습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점점 어려워지죠. 제일 많은 피해를 받는 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죠. 2년 전에 바프라고 하는 중국 인권운동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목사님이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2년 동안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016년 6월까지 2년 동안 1,800명 교회 지도자가 라오가이로 끌려갔고 2,000개 교회가 사라졌다. 올해 초에도 황금등대 교회라고 하는 이게 3자 교회인데 폭파시켜버렸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99.83%로 2월 달에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중국 헌법을 바꿔버렸죠. 중국이 굉장히 험하게 나가고 있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나라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신앙의 자유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교회에 십자가를 떼버리고 시진핑 사진을 걸면 교회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강제하고 있다 그러죠. 또 교회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혁명 때처럼요. 이런 나라 옆에 있다는 건 한국은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은요, 중국식 제국주의, 전체주의가 워낙 약탈적으로 가니까 중국은 왜 그러냐면은요, 구대륙이에요. 인류의 4분의 1이 여기 살고 있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 가서 등쳐야 돼요. 이게 중국식 제국주의,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약한 나라 가서 자원을 약취하고 싸구려 중국 짝퉁 상품 팔아야 돼요.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물이 가장 부족한 게 중국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 베트남, 라오스, 인도 하도 중국이 괴롭히니까 미국한테 가서 사정을 해요. 베트남이 예전에 미국하고 전쟁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살려고. 중국이 괴롭히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 쪽으로 빨려가는 거는 자청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나오고 바로 다음날 중국 군용기가 우리 카디지에 또 들어왔죠.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늘인데 여기에 중국 폭격기가 올해 3번째 들어왔어요. 예전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미관계가 틀어지니까. 서해 바다를 중국은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꽃게잡이처럼 말할 나위 없이 2년 내내 중국 어선이 와서 우리 어획량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을 하고 아예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티벳이 그렇죠. 원래는 독립국가였는데 중국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나마 한미동맹으로 우리가 지켜졌었는데 우리 스스로 이 틀을 깨버린다는 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바뀐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문명이 기독교적인 문명에서 중국의 용의 문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데 이러다가 아예 변방이나 속국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하면 티벳 꼴이 난다는 얘기죠. 티벳은 5,000명 중에 1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중국의 공안은 영장 없이 사람을 가둘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23일을 가둘 수가 있는데 23일이 아니죠. 가두면 그 다음에 못 나와요. 영장 필요 없습니다. 티벳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유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왜 이러냐면요. 티벳이 부흥하고 있다 서부대비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죠. 거기 간 한인들이 사는 거지. 토착민들 티벳, 신장, 위구르 여기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수용소로 가버려요. 그리고 가정을 해체해서 이 사람들 아예 DNA를 바꾸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다가 분신자살을 하고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백악관으로 갑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국식 제국주의를 1대1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에 중국의 꿈이라고 해서 시진핑의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1대1로가 중국식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확대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는 미국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둘이 부딪혀요. 근데 부딪히면 어디서 부딪히냐면요, 북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려면 정말 미국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평화협정 맺어줄 거예요. 미군 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전쟁 나는 거예요. 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남미에서 부딪히는데, 중남미는 미국이 건국한 이래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나라도 중남미는 건드리지 말라는 미국의 백야드예요. 뒷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반미국가가 나가면 미국이 너무 아파요. 특히나 미국 노동자들이 물건을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중남미인데, 여기에 중남미에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설레발을 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너희들 뭐야? 제발 좀 룰을 지켜라. 무역에 규칙이 있는데 자꾸 짝퉁 상품 영화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뿌려버리면 우리 영화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트럼프가 나온 게, 새로운 안보 전략이라고 해서 중국은 경쟁국이다라고 아예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딱 하니 올려버린 겁니다. 이러고 나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남미 방문할 때는 중국은 약탈자, 포식자다,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레리 커틀러라고 이번에 미국의 경제수장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WTO 들어보셨죠? G7, 이러한 세계 국제기구를 동원해서 이게 미국이 만든 질서 아닙니까? 이거 싫으면 여기서 이탈돼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처럼 살아야 돼요. 미국이 이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2차 대전, 2차 대전에 승리하면서 이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란이나 시리아나 북한에 대해서 적용되는 무역 제재 법안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중국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1대1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 4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 동맹국이 한국인데, 한국은 이제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문제에서도 우리하고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지난해 11월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시한 거예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이게 뭐냐면요, 북한과 중국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거절하셨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악관이 가기 전에 발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간다고. 자, 어쨌든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죠. 말은 아까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얼마나 그럴싸하게 칭찬을 합니까? 말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용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동맹이라고 안 봐요. 소위 동맹, so-called all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압력이 심해졌는데 이거 막아보려고 우리가 백방으로 가서 우리 통상 전문가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2개월 유예받고 2개월 유예받고 3개월 유예받고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만 콕 찍어서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냐하면 동맹이 아니니까. 트위터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친구들, 리얼 프렌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그랬는데 한국은 예외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예외 인정 받아가지고 우리가 갈취하고 화내고 있지만, 사실은 왜 이거를 한국이 먼저 적용받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한미 FTA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동맹이니까. 근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니까 자꾸 심해지는 거고, 더 심해지면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우리가 매년 버는 돈의 한 30%를 중국 통해 번다면 20%는 미국 통해 번다고요. 물론 중국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중국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미유나 호나 70년 동안 한미 동맹으로 대한민국은 끌고 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프라가 미제란 말이에요. 우리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은 무역도 문제지만 인프라가 흔들거려 버리죠. 그 자본 시장에 외국 자본이 32%인데, 이게 주식 시장의 외국 자본이 32%인데 그 중에 41.14%가 미국 돈이고 나머지는 영국, 일본 돈 등으로 차지되어 있습니다. 거의 80, 90%가 미국과 동맹국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예를 들면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이 보호해주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과연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고 보겠냐고요. 이 돈이 들쭉날쭉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 돈이 들쭉날쭉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반등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이거 안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런데 당신들 왜 이런 우려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변수는 자기들은 고려하지 않는데, 정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치적인 변수를 저 같은 사람 그냥 고려를 해보면 한미양이 나빠지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돈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400조 정도 역사상 가장 많이 저축을 해놓고 있죠. 달러를 쟁겨놓는 거예요. 갑자기 달러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주식시장에 외국 돈이 500조고 채권시장에 431조이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돈으로 막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에 거대한 틀에서 우리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설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피되면 이 미묘한 때 북한과 중국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경제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국이 17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잖아요. 미국은 20년 만에 최고입니다. 일본도 20년 만에 최고예요. 유럽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2주 전에 그리스 갔다 왔지만 그리스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라 그래요. 이게 같은 경제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러냐 말이에요. 미국이 안 봐주는 거예요, 자꾸. 자, 이러한 큰 흐름을 마무리 짓는 게 개헌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해졌죠. 저는 이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제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개헌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선 틀어졌지만 그러나 계속 시도될 거예요. 특히나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세력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훨씬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이 안에 내용의 핵심을 들어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게 들어가죠. 사회적 경제가 뭔지 이거는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개헌을 하겠다는 내용들, 물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선 틀어졌지만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러저러한 기본권들을 외국인, 즉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즉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불법 체류자에게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법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에 왜 이런 헌법을 추진하고 있을까?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북한이 무너질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서죠. 이제 이 체제가 한계 상황으로 가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선교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세계 선교로 마무리 지을 사람이 한국 교회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보낸다는 것도 있지만 어디를 가든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이 열리려고 하니까 사단은 이걸 싫어하죠. 그러니 온갖 인본주의 영웅들을 한국에 마구잡이로 풀어버리는 것 같아요. 거짓과 선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미혹이라는 건 마구잡이로 풀어놓으면서, 아니 예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연방제 하자고는 국민들이 80%는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80% 찬성하잖아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평화라는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평화체제가 미군 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잖아요. 아무리 좋게 본다 그래도.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외교 안보 특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미군 철수하자 그러면 아마 2년 전이면은 10명에 9명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명에 8명이 찬성을 하잖아요. 평화협정을 맺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온갖 인본주의 영들이 다 풀리는데 이 거짓과 선동과 미혹과 이 안에 사회주의 영, 공산주의 영, 주체사상의 영, 그리고 동성애 옹호하는 영, 이슬람 옹호하는 영, 그러니까 복음 통일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푸틴의 영, 시진핑의 영, 성령이 아는 것들은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연합을 하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죠. 자,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의 외국인들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려올 거 아닙니까? 한국 오고 싶어하는 제3세계 외국인들이 50억 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 대부분 무슬림인데 우리가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한국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들고 들어와 버리는 거, 역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들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러지만 와가지고 이제 집단 촌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무슬림이 일단 한국에 몰려오기 시작하겠죠. 이슬람이 한국에 많이 몰려오겠죠. 모스크가 지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스크가 많아지면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코란에는 사람 죽여서라도 선교하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인구의 3%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테러가 일어난다 그러죠. 한국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뭐 이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과연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올 때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들죠. 그리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죠.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차별을 시정해야 된다. 자, 이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타 등등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헌법 조항이니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자,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에 들어가면은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인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3월 1일 날 철회를 했다가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한 혐오 표현 규제 법안도 대표적인 차별금지 법안 중에 하나인데,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든 간에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판했을 때, 아니 동성애가 성경적인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성애자들 보면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음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이게 성경적인 죄라고 알아야 그래야지 여기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면 누가 이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은 대표적인 혐오 표현들이 뭐냐면은요, 동성애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이런 거 비판 못하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 못합니다. 이게 혐오 표현의 대표적인 거예요. 매달 한국에서 신천지가 3,000명씩 신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못 막아요. 그럼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끝으로 가고 망해가고 있는 사인들이 너무나 명확했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워낙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끝나고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쓰자는 게 아니에요. 무력을 쓰자는 게 아닙니다. 완력을 쓰자는 게 아니고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달러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압박입니다. 제재하고 봉쇄하는 거예요. 미국과 전 세계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끝나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끝나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 압박과 제재와 봉쇄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풍선에 구멍 뚫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줄과 달러줄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화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구멍을 내버리면 이 압박과 제재와 봉쇄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난해 대통령께서 미국 CSIS라는 데 가서 선포한 우리의 외교 통일 안보 노선의 원칙이 뭔고 하니,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4가지 노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모든 정책들이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가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공격하라고 했습니까마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얘네들이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너뜨리겠다는 건데, 한국과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하고 같이 압박 제재 봉쇄를 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격 얘기가 나온 겁니다. 폭격할 필요 없어요. 압박 제재 봉쇄를 한 1년만 하면 김정은이 이번에 한 사기 문서가 아니라 정말로 핵 폐기하고 개혁 개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백기투항하고 나올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북한 내부에서 체제가 붕괴될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든 쿠데타가 일어나든. 압박과 제재와 봉쇄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굳이 폭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압박 제재 봉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뻥 뚫리고 한국에서 뻥 뚫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도 폭격하고 싶겠습니까? 군인이 죽는데. 폭격을 한다면 두 가지가 있죠. 제한적인 게 있고 전면적인 게 있는데 제한적인 폭격과 전면적인 폭격,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면적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북한 핵무기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줬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면 전면적으로 때릴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통일하자고 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다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인간적 평화죠. 인본주의적 평화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공짜란 말이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개념과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복에다가 복을 하나 더 얹어서 주시는 평화예요. 우리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적 평화, 인본주의적 평화는 대가가 따르죠. 악한 자와 연합해서 일어나는 평화는 더 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이 평화에는 대가가 제일 먼저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통상압력이 심해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여기에 더해서 연방제 국면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연방제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이 연방제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한미동맹은 결국 파탄 납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PKO, 평화유지군 같은 형태로 군대가 있고 한미 군사훈련이 없어져요. 군사훈련이 없는 군사동맹은 끝난 거예요. 군사훈련을 안 하는데 무슨 군사동맹이 있습니까? 한미 관계는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한미 동맹은 끝난 거예요. 동맹이라는 건 군사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군사훈련 안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럼 한미 동맹이 와야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자본이 남아 있을까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경제는 파탄 나겠죠. 한 번은 바닥을 칠 겁니다. 혐오 표현 금지법, 여러 가지 인간적 법률도 인본주의적 법률도 결국 반기독교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슬람 유입되고 군대와 경찰에도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까지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친북화되고 친중화되고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이 영적인 기류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영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그 어둠과 흑암과 사단해진 이 인본주의적인 영체들이 남쪽으로 오히려 내려오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치명적 타격을 입겠죠. 자, 이게 현상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이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2주 전에 그리스 이스라엘 여행을 새노래교회 팀과 함께 가서 첫날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거기서도 마지막에 간증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 목사님 보내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 나라가 이 지경인데 가서 그리스 난민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첫날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난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라는 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북한 동포들이 해방받고 구원되기 원하시는 거죠. 몽골의 초원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원의 고토가 되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무슬림 난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내 문제도 산적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기도, 저 그리스 난민들이 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아니라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내 가족의 문제, 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거리들을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깨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발 내 안에 계신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거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전쟁 나기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날만 해요. 워낙 죄와 음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전쟁 나기 바라십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기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섬기게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로 몰려가서 저 난민들의 한국 성도들이 할 일이 없다라고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성이 저 난민들 살려내면서 쓰임받게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들이 지금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새노래교회도 10개, 20개, 100개 짓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예수야가 하마시아로 선포하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돼서 세계 열방을 섬기기 바라시는 분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받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해결해달라고 되뇌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오. 이 나라와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의 겁과 두려움과 염려를 먼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작은 조각구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조각구름, 이 남한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혹과 거짓과 속임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작은 조각구름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경영하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를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세요. 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조각구름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하나님 이제 강력한 폭풍수를 이 땅에 내려주시어 갈증을 해결해 주옵소서. 지난해 2년 전에 펜스 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서 정치한다는 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서 정치한다는 이 사람이 세계 기독교인 대회에서 북한 치아 기독교인 얘기를 했어요. 이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감동받아 선포한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이 해방받기 원하는 분이에요. 펜스 부통령 세계에서 제일 강한 대통령 밑에 있다는 이 사람이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고 남봉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단적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압제와 파시즘과 억압의 기체 아래 국민들을 감옥에 놓고 있는데 특이한 얘기를 했죠. 6.25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인 북한이라 그랬어요. 북한이 기독교의 근거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신앙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있다. 북한의 치아 기독교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 있는 나라도 북한의 잔혹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을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감동 받아 하는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본 사람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북한하고 타협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한국 의회에서 북한의 치아 기독교인들 살리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오. 이제 한국이 무너지는 평화협정 맺어지는 회담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해방받고 구원받는 선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라는 선언이 나오게 하옵소서. 김정은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김정은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역사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작은 조각구름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담한 상황, 귀에 들리는 절망적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이리 오라고 하는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라를 이깁니다. 믿음이 사자의 입을 꺾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조각구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이후에 북한에 대한 초강력 압박과 제재와 봉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무엇이 더 많으냐? 맨날 북한 기도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한마디만. 한마디로 뭐라고. 저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도 물어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50대 50이에요.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한국 끝났다.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하나님은 개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조각구름을 믿고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이 해방받기 원하시는 분이고요. 저 버려져 있는 꽃제비들과 함께 우리의 이들의 사이에 내서 동북 삼성으로 복음 전함에 뻗어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국인들이 시진핑 저 인본주의 체제에 눌려서 잘 살고 있는 당 간부들도 많죠. 한국에 와 있는 고급 당 간부들도 많아요. 유커들. 그러나 중국에 있는 90% 인민들 눌려서 숨죽이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찬양하기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 복음의 자유가 온전히 선포되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작은 조각구름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북한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깨뜨려 주옵소서.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악한 연합과 어둠의 결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전극을 허용해 주시오. 이제는 김정은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끌어내려 주옵소서. 이 악한 체제는 이제는 정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함이 평화적으로 이것을 원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뒷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기둥을 만드시고요.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어로는 Foundation of the Earth예요. 이 지상의 파운데이션을 하나님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set the world, 이 세상을 세팅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세상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세팅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악인은 어떤 자들인 거 아니야? 악인은 어떤 자들인 거 아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건 뭔 거 아니요? 이 파운데이션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세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시어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파운데이션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뭘까요?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나라의 파운데이션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팅하신 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 역사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은 역사를 주관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나라의 파운데이션과 세팅을 만드셔서 이 나라가 1948년도 5월 31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한국의 지식인 지도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게 하면서 하나님 민생의 복락을 주시고 남북 통일을 주시고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나라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팅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이 파운데이션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파운데이션을 깨고 이러한 세팅을 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우레로 쳐버리신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야가 하마샤로 예루살렘 가서 선포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려는 악한 시도는 하나님께서 산산이 깨버리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한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고 전쟁 나면 예루살렘 가서 선교하겠습니까? 기도의 집 후원이 아니고 우리가 후원받아야 될 상황이 돼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경제가 파탄 나버리고 전쟁이 나버리고 가정이 해체돼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양쪽 극단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파운데이션을 만드셔서 일제시대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도록 기도시키셨고 그래서 이 땅의 지식인들 지도자들 이승만 박사는 말할 나이도 없고 백범 김규식 선생까지 성경 위에 나라 만들고 경찰서 하나 만드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며 이 기도가 모여서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 나라는 세계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선포하며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이 세팅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몽골을 열고 티베트를 열라고 이 나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세팅과 파운데이션을 아니 조금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려고 할 때, 아예 뒤집어서 선교를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흐름에 대해서 뭐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영적 눈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교를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80년대까지 세계 선교 1등이었어요. 지금 선교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된 다음부터 선교를 못해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선교하는 나라가 선교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하늘 우레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하늘 우레로 그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권세의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제는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이제는 한반도 위에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는 악인의 악이 득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파운데이션과 세팅이 무너지고 있기에 하나님 이제는 개입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도자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어둠이 짙어왔지만 북한에 죽어가는 자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내 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 평화를 아비하면서도 북한 동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이기적인 선언을 저희들이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